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는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차기 잠룡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의 당협위원장, 김성한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엿새간의 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설 밥상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가 좀 관통했다고 좀 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직무 복귀라는 네 글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초 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초기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비상계엄 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면서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라는 그러한 정서가 지금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 보수층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탄핵의 필요성,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수층 안에서는 직무 복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긴 설 연휴 동안의 키워드 직무 복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헌정 질서 회복 이렇게 6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2.3 내란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사회 질서가 흔들렸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제도 그 부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도 정치가 안정이 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을 하셨겠지만 헌정 질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경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사회 안정도 굉장히 요원하다. 그런 면에서 빨리 지금 내란 사태가 해결이 되고 또 국정이 안정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빨리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의 키워드 각각 직무 복귀와 헌정 질서 회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현재 여권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가라는 대목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에서 45%, 얼마 전까지는 이제 50%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저희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40%가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대목인데요. 현재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수층 안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선명성에 대한 높은 평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대목, 이 대목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내부 경선에선 다소 현재 불리한 상황이지만 확장성은 또 상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오세훈 두 사람은 지금 상반된 그런 위치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홍준표 시장도 개인적인 어떤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안정된 그런 약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어느 시점에
나타날 것인가,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장하는 시점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타이밍을 잘못 설정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특히 재등장 시점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에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유리한가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건 시기상조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만일 한동훈 대표가 그때 등장하지 않고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등장했더라면 예. 상당한 주가를 올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등장 시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온통 모든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타난다면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예, 김평론가님께서는 여권의 이 4명의 잠정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대선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보수층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은 보호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층의 결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수층 내부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고 결국은 분당 사태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우 목소리가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금방 올라갔다 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일정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승리 가능성을 또 대선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도 확장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김문수 장관으로만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경한 그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본다면 나머지 중도 확장에 대한 후보들을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은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2명의 후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빨라진다면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명은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역으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보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보수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문제인데요. 예.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한동훈 전 대표는 빨리 등판해야 돼요. 보니까 벌써 캠프를 꾸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 다수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우리 길대로 가겠다 이렇게 강경한 움직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하게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개헌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친한계 입장에선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한테 국민의 나름의 어떤 보수층, 합리적 보수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그 후보로서의 경쟁력이든 아니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는 있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판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와서 그만큼 이번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번 대선 말고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번 대선 공간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지금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마 시점을 당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 타이밍에 그러면 여당 잠룡들이 이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라는 고민도 빠질 것 같아요. 예, 탄핵에 찬성, 그러니까 선명하게 반대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약간 모호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제 서울구치소의 이 여러 당협위원장들이 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응원을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은 조폭 조직과 달라야 한다라는 맹비난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예, 그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에 갔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서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나름대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면면을 잘 아는데 굉장히 선한 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서울구치소 앞에 가신 거고 무슨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받거나 어떤 무슨 혜택을 입거나 대가를 바라고 서울구치소 앞에 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대체적인 주된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그것이 팩트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그 같은 현상을 조폭 조직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조폭이나 음모론자로 이렇게 평가하고 치부하는 그 같은 풍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김성환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 저희 당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 또 우리 당 대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보수층 결집을 넘어서서 2030 세대들이 지금 정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시국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분석한 민심의 내용,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질문 드렸던 이 관계 설정에 대한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크게 기대 안 했지만 저희들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지금 저희 보수층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분위기를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설정했는데 저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적인 그런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이렇게 저희 당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저희 보수층에게 힘을 몰아주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극우화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 40% 이상, 절반 가까이가 다 극우 세력이란 말입니까? 이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거에 대한 정말 국민적인 항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황한 나머지 이 같은 현상을 극우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전 국민의 40% 이상이 점검하고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극우화라고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거리에만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 같은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2030 세대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했겠느냐 그 오죽하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2030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점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현재 1위권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만 지지세가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변수이기도 한데요. 또 최근에 성장을 기치로 한 이런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과 메시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꾸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 보면은 한 40%, 50% 나오는 주자들 혹시 보셨어요? 전 거의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30% 중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건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아주 뚜렷하고 확연하게 결집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아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다른 어떤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40%대 이상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예.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지지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탈이념 그리고 중도 확장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뭐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거론되는 얘기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거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똑같이 중도 확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탈권위, 특권 없는 세상 이걸 얘기는 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 뭐 진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탈진영, 탈이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임은 틀림이 없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꼭 진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합해내는 응집력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지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내 지지층만 지지해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 방침이나 지향들을 밝히는 것, 이거는 저는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대선에서 승리하는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이 굉장히 진영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하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향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지지세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그 비상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서 본인에 대한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자 대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다자 대결을 할 경우에도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하는 기간 동안 가장 유리한 그러한 정치 지형이 아마 지금일 겁니다. 예.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저 정도 지지율밖에 기록하지 못한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 반감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가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 같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당시에 그렇게 체포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체포되고 난 다음에 무척 안타깝다라고 또 생각과 다른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고 이 같은 신뢰 리스크가 만일 2월, 3월에 있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 안에서 그 신뢰 리스크는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출마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에서 다자 대결로는 40%, 50%가 쉽지는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정권 교체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모두 다 흡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삼김이라고 하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지사라던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탄핵 찬성 여론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지 않다. 또 그걸 다 흡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탄핵과 대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결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조기 대선 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중에서도 아까 또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중도층은 몇 배가 될, 그러니까 7대 한 2 정도? 이 정도로 한 3배 정도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 가지고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된 측면이 있는데 그 보수층이 결집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의견을 뒤집을 만한 상황은 못 된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은 각자의 지향과 취향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아까 제가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리하게 나오고 예.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후보를 제시한 상황에서 고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 다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 전체를 합하면 30%한 중후반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게임의 법칙에서 보면 51대 49 게임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한 후보한테 국민들은 완벽하게 밀어주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대선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에서 통상적으로 이념 지향을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한 걸 보면은요. 보수가 30%, 중도 성향 유보가 43%, 그리고 진보가 28%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30% 중후반이 나온다는 얘기는 진보를 모두 흡수하고 중도 성향 유보에서도 상당 부분 흡수를 해야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수층은 결국 한 보수층의 80~90%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결국은 찍지 않을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보수층을 빼고 얘기한다고 하면 진보하고 중도 성향 유보층을 합하면 71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40% 정도만 득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중후반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속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김이라고 하는 이 김동연, 김경수 그리고 또 누가 이제 김부겸 전 지사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최근에 이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희는 명확합니다. 이재명이 가장 쉬운 상대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만일 나온다면 저희들로선 가장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승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이 꼭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하라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행사한 공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라 발언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 네.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런지 제가 좀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김동연, 김경수, 또 우원식, 임종석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 즉 이른바 비명계가 과연 세력화, 조직화할 수 있겠느냐 이 대목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직화,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이 명망도 있고 인지도도 있지만 지금
한 덩어리로 뭉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취약점일 텐데 이 부분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이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지역구에서 저희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온다면 그 다음은 이재명 차례다. 그런 이야기들을 무척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저희들로선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이며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로 결국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보충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은 계엄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밉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따르는 뭔가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움직임은요. 큰 틀 안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지지층도 결집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중도나 보수층 설득은 더 어렵겠죠. 그럼 민주당 안에서 그냥 무조건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은 거죠. 민주적 정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조사한, 아까 한국갤럽도 제가 언급했지만 지지층을 조사했을 때 70%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불안감 아니면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도 한 30%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그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큰 과제일 겁니다. 예. 그 틈을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파고드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민주당 안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층까지 그 지지층도 뭔가 이재명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게 어느 정당이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탄핵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이 빨리 국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국정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킬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마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2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경기지사 그리고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될 때까지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아까 중도 확장 얘기도 했던 것처럼 얼마나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비명계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지 않습니까? 어제 설 당일에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폄훼 발언 등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예방을 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방을 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명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막연한 어떤 생각일 뿐인 거고요.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입장 밝힌 거 보면서 저는 살짝 좀 놀랬거든요. 너무 강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 비명이라고 하는 쪽이 그냥 다 친문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반대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다 배제한 건가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지층도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은 김경선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를 잇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친노, 친문은 마치 다 배격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땐 지나치게 많이 나간 얘기고 그렇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좀 공감을 얻기 힘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움직임, 아까 30% 정도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런 전략들은 계속 숙고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박 위원장께서는 아까도 언급을 주셨지만 이번 예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수그리지 않겠나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절체절명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세게 한 방 때렸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다소 좀 뻣뻣한 그런 태도를 취하거나 어떤 입장 변화가 없거나 그럴 경우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아쉬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나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애티튜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큰 문제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대장정에 나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법을 받을 것인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란 특검법은요 한마디로 이제 김 빠진 맥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란 특검법이라도 해서 계속 이 비상계엄 전국을 이어가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삼중으로 수사했고 지금 이미 모든 피의자,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 국민들이 감동할까요? 승복을 할까요?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이 이거는 상식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위헌 여부도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이 부분도 특검을 하자. 이걸 저희 당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내란도 버거운데 외환죄까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보 태세도 취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란 특검법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 빠진 내란 특검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건네줬다고 하는 그 쪽지라고 하는 메모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결국은 지금 다 공개가 안 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 문제를 다투는 이런 이제 수사 범위가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내란 그리고 또 계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남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볼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앞으로 어떤 수사를 구성이 되는데도 벌써 한 20일 가량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진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은 빨리 국회를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자,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위헌과 그리고 위헌적인 내용을 제일 중요한 이유로 들었어요. 사유로. 그 중요한 사유가 특검 추천권하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범위 외환도 다 빼고 굉장히 축소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제3자 추천으로 지금 대법원장 추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권한대행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엔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할 명분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란 특검에 관한 부분보다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문제, 그리고 최상병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경찰 수사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특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있을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의 당협위원장 김성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